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한번 살펴보죠. 유민호 TBS 보도본부 기자 불러봅니다. 유민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모두 121명 늘었습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4명입니다. 지역 발생 감염자도 100명대로 올라선 건데요.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확진자 62명이 무더기로 발생했고 서울에서 18명, 인천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을 빼면 충남에서 확진자 11명이 발생했고 부산에서도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와 인천, 강원과 전북 등에서도 확진자가 2명씩 발생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제 사망자가 3명이 발생을 했는데 오늘은 사망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살펴보죠. 네, 어제처럼 똑같이 사망자가 3명 늘었습니다. 방역당국도 현 상황에서 특히 중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단시간에 끌어올려 이 확진자가 늘어도 사망률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확산세가 확실하게 꺾이지 않자 장기전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 환경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5천여 명을 기록했고 현재 1,400명이 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위중하거나 중증 상태에 빠진 환자는 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과 한글날 연휴를 지나 큰 고비는 넘겼다지만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선 만큼 재유행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소식 한번 살펴보죠. 오늘도 2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하루 서울에서는 모두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기준으로는 5,700여 명을 넘겼는데요. 소규모 집단 감염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보고된 사례를 살펴보면 관악구에 있는 산모 스포렉스 수영장 관련 5명이 늘어 총 7명이 확진됐습니다. 강남 서초 지인 모임에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17명이 됐고 기존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된 확진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다나병원과 MRO 데이케이 센터에서 각각 1명이 추가됐고 서초 잠원의료기 관련 1명이 확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3명이고 이전 집단 감염과 산발적 확진 사례로 구성된 기타는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서울시뿐 아니라 각 자치구들도 동선을 공개하면서 방역에 철저하게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어디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까? 네, 어제는 관악구에서 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모 스포렉스네 수영장에서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3명은 그제 나온 확진자의 가족 2명과 접촉자 1명입니다. 나머지 1명은 광명시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1명은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인 상황입니다. 구로구에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는 확진자가 1명 발생했는데요. 개봉 1동에 거주하는 이 확진자는 그제 구로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어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은평구에서는 구민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도봉구도 그제 구민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에 받은 검사에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방역당국이 강남구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작했고요. 또 중랑구도 어린이집 아이들과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았는데 새롭게 들어온 소식 있습니까? 네, 강남구는 대치동 입시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자 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치동 주민센터 인근에 긴급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아직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현재 관내 학원 총 3천여 개 소속 강사를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확진자 3명이 발생했는데요. 개포동 주민 3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스타큐 당구장 관련 확진자로 이곳은 강남 서초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입니다.
강남구는 이 당구장에서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국민 7명 등 총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8일부터 당구장을 방문한 사람은 내일까지 보건소에 방문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중랑구는 어제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그제 실시한 묵동 소재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 등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네, 일단 어린이집 관련된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주말에 또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한 보수 성향 단체들이 예고를 했죠. 이건 그대로 열리는 건가요? 네, 한 단체가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 금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5개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16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기각했습니다. 주말인 모레 이 단체가 계획했던 광화문 집회는 금지가 유지됩니다. 앞서 비대위는 오는 25일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광화문 방면 3개 차로 400m 구간에서 야외 예배를 목적으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울을 빼면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7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보니까 특히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요. 상황이 어떤가요? 네, 경기 광주시는 어제 SRC 재활병원과 관련해 32명이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중 29명은 2개 병동에서 코홀트, 즉 동일 집단 격리 상태로 2차 검사를 받았다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3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또 강원 홍천에서도 2명이 확진됐는데 이들은 병원 첫 확진자의 아들과 중학생 손녀로 파악됐습니다. SRC 재활병원과 관련한 확진자는 첫 환자 발생 닷새 만에 어제까지 모두 103명으로 늘었는데요. 광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사실상 병원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며 병원 방문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병원 한 곳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군요. 방역 당국의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다른 곳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경기 안양시는 어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의 90대 등 동거가족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가족인데 3명 모두 고령층이라서 감염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90대 확진자는 마란구 안양동에 있는 한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로 확인돼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양시는 시설 운영 중단과 함께 이용자와 종사자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시 소재 한 공장에서 이틀 동안 직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직원의 가족 1명도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 모두 7명이 확진됐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보건당국은 접촉자 동선을 파악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학교 소식 살펴보죠. 수능이 다가오고 있고 학교에서도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학교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교육부에 따르면 어제 전국 5개 시도 18곳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등교 수업 중단 학교는 교내 밀집도가 3분의 2 이내로 완화되고 초등학교 1학년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지기 시작한 지난 19일부터 소폭의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7곳, 강원 5곳, 서울 4곳 등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매일 등교를 추진해왔었는데 관내 학교의 현황을 집계한 결과 학생 4%가 아직도 매일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인구가 많은 서울의 특성상 등교를 확대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유민호입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쁘신 두 분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심리상담 전문가이시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21명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100명대로 증가를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의료기관을 비롯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여전히 문제로 보이는데 현재 거리두기가 1단계잖아요.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 너무 일찍 푼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은 일단은 그 요양병원, 정신병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네. 취약시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종사자분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 그분을 통한 또 추가적인 환자분들의 확진이 또 추가될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이제 격리 중이긴 하지만은 잠복기에 노출되셨던 재활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계속 또 양성으로 확인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확진자로 나오고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키진 않지만 위중증으로 가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의료 체계에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다른 지역사회 감염으로는 이제 휴일이라든지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감염이 노출되셨다가 이제 조금 늦게 발견되시고 그를 통한 N차 감염, 또 가족 감염 이런 것들이 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는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어제보다는 조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좀 이번 주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은 증가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도록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 요양병원, 재활병원, 정신병원 중심의 어떤 그런 선제 검사, 전수 검사를 통해서 예. 좀 많은 확진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동안에 좀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감염들을 있기 때문에 또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점에서는 좀 당분간 좀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수검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8천여 곳의 요양병원에 대해서 방역 실태 특별 점검에 나서고 또 전수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전수검사 하나만으로는 뭐 효과가 떨어지겠고요. 이제 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방역 수칙이 얼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원내에서 환자분들을 좀 돌보실 때 네. 얼만큼 잘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실태 점검은 필요할 것 같고 또 방역 관리 또 감염 예방을 위한 예. 현장 지도 같은 것들이 좀 추가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될 텐데 이번 수도권 선제 검사, 전수 검사를 통해서 네. 이분들이 어디 선별 검사소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병원 자체 내에서 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하고 그 있기 키트만 때문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검사를 통해서 각 병원에서 좀 검사할 수 있는 역량과 이런 노하우를 좀 배우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또 빨리 검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선제적인 또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있을 때 빨리 검사할 수 있는 면에서는 또 좋은 시범 사업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있는 환자들을 미리 우리가 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주기적으로 이 검사가 이루어져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치동 학원가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는데 이게 이제 학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등교 수업도 재개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대치동 지금 난리 났죠. 근데 이제 난리 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은 그 관련해서 전수검사를 받았던 그 해당 학원의 강사들이 2만 명이라는데 다들 굉장히 네. 놀랐고요.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사실상 그 대치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학원의 가장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도 워낙에 많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학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근처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외부에서 또 이렇게 먼 곳에서 대치동으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역이 사실상 거의 전국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우리가 이 지금 벌써 학원에서 전수조사 시작합니다라고 이후에 강남 구민이 벌써 7명이 또 확진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김경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적인 환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특별히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수능 같은 경우 지금 채 40일 전후에서 남아 있는데 이 시기 아이들 지금 고3 아이들도 그렇고 뭐 사실상 N수생 아이들도 그렇고 네.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 오랫동안 학원을 쉰 상태였기 때문에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어떻게 공부냐 아니면 이 감염에 대한 안전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학원은 지금 닫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컨디션 관리, 멘탈 관리 이런 것도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서 그나마 좀 흔들리지 않으면서 본인의 그걸 갈 수 있는지 좀 노하우 있으면 좀 알려주실까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 코로나가 워낙에 장기화되기도 했고 네. 또 학원을 안 가는 시기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오래됐었기 때문에 대부분 공부 패턴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긴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평년에 비해서는 아마 학력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막상 구모를 보니까 구모라는 건 9월 모의고사를 예. 이야기하고 9월 모의고사는 거의 전국에 있는 학생들,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재수생이나 삼수생들, 네. N수생들도 다 이렇게 보는 시험인데 전체적인 학력이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유지하고 유지가 있나? 됐다라는 예.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만 다들 공부는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내가 겪는 이 상황이 다른 학생들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지만 그러나 몇 가지 기억할 건 첫 번째 생활 패턴은 바꾸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본인이 봤을 때 가장 최적화된 공부의 형태나 환경이 있을 거예요. 예. 그 환경을 지금이라도 꼭 찾으셔서 그거를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인이 지금은 또 코로나도 있지만 독감도 있잖아요. 네. 반드시 예방접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관리가 지금은 어쩌면 수능에 가까워서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네.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감염의 우려가 있다, 불안하다 그럴 땐 본인만의 공부 장소를 찾으시고 그 공부 장소에도 익숙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또 기억하실 때 요새 최근에 이제 학원가에서 이 코로나 관련해서 마지막 30일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조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 클릭 한 번만 하셔도 나에게 맞는 학습법과 공부법이 이거구나라는 걸 또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특히나 올해 수능은 마스크도 껴야 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루틴을 잃지 않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 시험 날짜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백신 얘기해 주셔서 백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벌써 그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13명이 나와서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 건지 올해만 특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짧은 기간에 많이 발생한 적은 없었고요. 그동안 한 해 한 두 분 정도 백신과 사망 보고가 있었는데 네. 다행히 그분들의 사망은 백신과의 인과성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독감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는 이제 한 건밖에 없어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이제 유독 사망하시기 전에 알고 보니까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셨다라는 분들이 많이 지금 신고가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인과성을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에서 21일자로 날짜로 그 밝힌 그 예. 독감 접종 현황을 보게 되면은 1,300만 명이 맞으셨고 또 네. 이틀 동안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330만 명이 맞으셨는데 젊은 층 대상으로 맞으신 한 900만 명은 특별한 사망 사례가 보고가 없었고 330만 명 중에서 이제 10명 정도의 사망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어제 오늘 좀 추가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졌을 텐데 한 400만 명 맞으셨다고 가정했을 때 400만 명 중에서 왜 주로 어르신들에서만 예. 유독 그 사망 사례가 나오는지 네. 그 점에 대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만약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데 무증상 감염자예요. 내가 감염된지 모르고 있는데 그냥 독감 백신을 맞으러 갔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았어요. 그럼 몸에 어떤 반응이 좀 더 특이하게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이. 그동안 지금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감염된 상태에서 독감 접종을 맞았을 때 어떤 반응은 보고된 건 없는데 네. 보통 이제 다른 감염증에 감염된 상태에서 맞으실 때는 보통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항체가 생기고 사이토카인이나 인터페론이 분비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항원에 대해서 면역성을 띄우는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좀 지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항원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난다기보다는 백신의 효과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물론 이제 이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을 하겠지만 아마 코로나19 감염증과 백신 부작용하고는 큰 관련은 없을 없을 수 것으로 있다. 예, 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뭐 맘카페 보면 또 난리가 났습니다. 독감 백신은 이거 안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난리 난 데가 많죠, 지금. 예. 근데 이 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심리를 가장 빨리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은 한데 네. 사실 이 맘카페에 보시면 올라오는 글들 저도 이제 쭉 보고 있거든요. 예. 쭉 보고 있는데 이제 몇 가지로 좀 요약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나랑 내 애 맞았는데 우리 괜찮았다. 두 번째, 맞아야 되는데 이거 맞아도 되냐? 예. 어떤 집은 맞았지만 괜찮다고 생각이 별로 안 든다.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부류로 네.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맞아도 걱정이고 안 맞아도 걱정인 거예요. 예, 예. 이런 불안이 높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정보 때문인데 우리가 받아들였던 1차 정보는 일단 독감 백신에 관련된 유통기 그 어떤 관리의 문제가 첫째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하얀 가루가 네. 있느니 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번엔 또 사망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자체가 이 생명에 대한 불안을 압박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면역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그 생애 관심사 중에 가장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투자나 물리적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이들 때이기 때문에 그 시기 엄마들의 관심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우리가 아직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어떤 심각한 결과를 낳았던 그 연령대 중에 지금 10대가 한 명 있어서 그거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나머지 경우에는 그 역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60대, 70대, 80대가 지금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그 현재까지는 아주 부정적인 정보가 직접적으로 가서 닿는 건 아닐 것이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중요한 건 우리가 뭐 경제가 심리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 이런 그 의료적이고 안전에 관한 불안이 커진다는 공중보건과 건 관련한. 그렇죠. 예. 공중보건에 대한 불안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질병청에서나 아니면은 전문가들이 아주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제공하는 네. 것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그렇죠. 보도가 나와야 하고 네. 그걸 또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가십성 기사에 너무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가십성 기사에 휘둘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불안이 크면 그게 먼저 들리거든요. 인간의 본능이. 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고 안전한 자료가 있고 믿을 만한 근거와 출처가 있다면 그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그게 내 자리를 크게 차지하겠죠. 근데 아직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불안감이 좀 증폭돼 있는 상황에서 의료 전문가시니까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한데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네. 이제 어떤 분이 어떤 백신을 다 맞으셨고 이걸 네.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 다만 이제 유족분들께서 밝히기 좀 꺼리시는 분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공개가 됐다고 보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족께서 이제 그 고인의 어떤 그 의무 기록 사항이라든지 뭐 사인에 대해서 밝히고 싶지 않다든지 부검을 원하지 않으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유족의 뜻을 좀 최대한 수용하고 이렇게 돼서 일단 최대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혀서 혹시라도 조금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부분은 네. 없는지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1차적인 소견으로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예. 됐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밀 검사나 병리학적인 검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건 좀 한 2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예. 이것에 대해서 너무 좀 불확실한 정보에서 불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설령 이분들이 백신과 인과성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한 5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의 발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100만 분의 1의 위험성하고 맞지 않았을 때 이득, 예. 맞았을 때 그걸 이득을 따져봐야 되는데 예. 그걸 이제 환자 본인이 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자신의 병을 잘 아는 네.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폐렴 같은 경우에 1년에 3만 명이 폐렴으로 사망하시고 사망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장기간 입원하시면서 굉장히 컨디션이 많이 다운되고 떨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폐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인플루엔자는 게 또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고령이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실수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예. 적극적으로 맞으셔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불안 때문에 질병관리청이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는 전체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네, 전체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청장이 밝혔는데요. 아까 그 김경우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본인의 건강 상태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또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독감을 맞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호선 교수님,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이 기사를 봤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청소년의 일상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전히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면서 공부 부담도 같이 청소년들은 또 늘어났고, 근데 신체 활동은 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 언제 그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게 어떤 거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초등학교 고학년은 화목한 가족,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성적 향상, 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좀 뭔가 심리학적인 그 견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활동성이 줄어졌다.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어떤 것이냐? 아이들 뭐 초등학교 때는 가족의 행복이 되게 중요하고 행복의 요인이고 중고등학교 때는 성적이다. 이건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행복에 대한 근원적인 이야기는 고전에서도 많이 이제 다루던 얘기인데 이를테면 뭐 아테네 같은 경우에 이런 거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덕 아랫대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로마에서도 뭐 비르투스라 그래서 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우리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당장 행복이 우리의 성적의 결과로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학습은 우리에게 꼭 행복을 준다라는 게 아주 오랫동안 인류가 해온 연구의 결과고요. 두 번째로는 좋은 이성적이고 좋은 말과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 이 두 번째가 사실은 행복의 굉장히 절대값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주로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춘기 시절에 많이 형성이 되는 거라 어떤 공부에 대한 것이 단순히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고 일구어 가고 실패도 경험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고 이게 사실 성적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일종의 하나의 사회적 레슨, 교훈 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가 안 되는 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손에 안 잡히거든요. 공부가 안 되는 건 이상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루의 양을 너무 넘치지 않게 지켜나가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남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어려서도 자기의 건강과 안전을 자기가 또 지켜야 되는 거라 손 씻기나 우리가 마스크 착용 같은 거 오히려 애들이 더 잘해요. 얼굴에 더덕더덕 뭐가 나도 그거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아주 잘하는 거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현재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주로 또래들 간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결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이 있고 전국적으로 그게 24시간 전화가 돌아가는구나. 뭐 생명의 전화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도움을 실질적으로 좀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한번 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청소년 상담 전화 같은 경우도 항상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자주 극단에 빠르게 도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보다 도움을 얻는 방식. 그게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꼭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문가의 혹은 24시간 열려 있는 온라인이나 혹은 전화 창구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저는 좋을 뿐만 아니라 안전도 유지하고 안정도 강화되고 행복감도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워낙 다 많아졌으니까 이렇게 검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청소년들 워낙 현명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모님들은 좀 잔소리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 화목한 가족을 위해서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신체 활동이 아이들의 발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줄어든 많이 큰 영향을 미치고요. 신체적인 발육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또 체육 활동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다 같이 하는 사회 체육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사회성도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교수님 그리고 심리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BS